안녕하세요. KCGI 자산운용 목대균입니다. 예,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베트남 투자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KCGI 자산운용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을 빌어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그 베트남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한편, 그 아시아 시장에서 KCGI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현재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베트남 펀드에 현재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중간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식은 Q&A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옆에서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김재혁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같이 해주면서 도와줄 예정입니다. 김재혁 애널리스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KCGI 자산운용의 운영총괄 대표 CIO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는 2002년에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고요. 2005년부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한 1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일을 했는데 그 베트남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싱가포르 쪽, 그 당시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동남아 투자의 허브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을 했었고요. 조금 떨어진 인도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북경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에서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가졌었습니다. 2021년에는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떠나서 지금 현재 KCGI 대체 투자 운용이 됐죠. 그 회사인 K글로벌 자산운용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었고요. 23년 7월부터 현재 KCGI 자산운용에서 CI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최근에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베트남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미나를 위해서 꼭 다녀온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현재 출장을 가서 많은 기업을 만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12월 중순쯤에 제가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좀 잠깐 볼까요? 네. 네. 그 당시에는 그 베트남 중심가입니다. 그 롯데 호텔에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오토바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새로운 많은 차들이 있고요. 건물이 참 예쁘죠. 네, 좀 제 전 직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저 관련이 있었던 미래에셋 증권의 호치민 사무실 앞에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상당히 조금 많이 이번에 도움을 받았었고 미래에셋 증권의 애널리스트들과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은 기업들을 또 현지에서 방문을 했었고 그 캄보디아 국경 인접하에 있는 인더스트리얼 파크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산업단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산업공단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그 중에서 한 기업의 그 정문에서 찍었던 모습을 조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모습인데 아쉽게도 공장 안에 들어가서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영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장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한테 섬유 원단을 갖다가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매출을 보게 되면 베트남 현지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으로는 잡히지는 않아요. 내수 기업인데 실상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외국계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이 되는 결과적으로는 형태를 좀 보인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유니텍스라고 하는 기업이고 혹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베트남의 그 트럼프 2기 이후에 많은 그 섬유 그리고 신발 공장들이 현재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 12월 그 중순에는 제가 베트남을 방문해서 그 베트남에 있는 은행들, 부동산 업체들, 그리고 뭐 소비재 기업들 등 많은 기업들의 그 경영진들하고 미팅을 했었고, 그리고 전문가로는 미래에셋 증권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VC들, 그다음에 현지에 계시는 한국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녀오신 후기를 약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좀 정확하게 투자 측면에서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다들 네. 좀 궁금해하실 텐데 네. 일단 처음부터 시장이 어떻게 대하는지 간략한 설명. 보시면 이제 지리는 어떻게 베트남 운명을 좌우하는가를 하셨는데 지리는 도대체 베트남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뭐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대한민국도 중요하고, 뭐 우리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지리의 책도 지리의 중요성을 갖다 많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이 부강한 국가가 됐던 이면에는 지리적으로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도 지리적인 이점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침범을 당했던 나라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에 가장 인접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육상 운송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중국과. 그런 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을 대체하고자 하는 차이나 플러스 전략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회 수출 기지로서 베트남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트러블시에 물건을 실어서 네, 보내면 되거든요. 너무 가까운 나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3,900km에 달아가 있는 해안선을 동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해안선의 끝에는 또 남쪽으로 봤을 경우에 호치민이 있고요. 결국에는 수출하기, 보통은 비행기로 수출하는 것도 많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배로 수출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상 운송로가 필요하게 되는데 저렇게 해안 지역을 넓게 접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그 강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베트남한테 긍정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체계를 봤을 경우에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의 무역 어떤 블록이죠. 그런 것에서 다양한 그 무역 체제들에 포함되어 있는 게 베트남의 현재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게 네 개가 좀 중요한 무역 체제 같은데 네네. 이게 다 베트남이 그래 들어가 있네요. 베트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이 어떤 무역 체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한 무역에 있어서의 중심지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든 행정부 때는 사실 수혜를 많이 받았었죠. 예. 우회 수출도 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우회 수출로는 뭐 베트남이 최고죠. 그래서 하노이 같은 지역에 가보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세운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중간재를 갖다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받아서 베트남에서 조립해서 미국으로 혹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FDI라고 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베트남 혹은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서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또 네. 어떤 거를 개혁 보트피플 국가네요. 네. 저거는 또 어떤 말씀인지 좀 궁금해요. 베트남 전쟁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김재혁 애널리스트는? 제가 태어나기 전 20년 전인데 네. 74년도에 아마 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시점은 뭐 1960년도부터 75년까지 진행이 됐죠. 네. 뭐 우리나라도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통일하면서 결국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을 했게 됐고 7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그 기업가들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70년도에서 80년도를 거치면서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이 결국에는 베트남에서 해외로 탈출하게 됩니다. 예, 해안선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3,900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배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작은 배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네. 보트라고 얘기하죠. 그런 걸 타고 가깝게는 약간 지도에서 잠깐 지도로 다시 가볼까요? 네. 네.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 70년도, 80년도 이에는 뭐 도망갔던 국가지만 베트남도 변화를 시작했고 1986년도에 중국 개혁 개방 정책을 모방한 도이머이 정책을 갖다 도입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연으로 봤을 경우에 한 6% 정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많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었고요. 이러한 투자와 더불어서 이제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됐고요. 중산층 인구도 증가하고 민간 소비 또한 같이 증가했습니다.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에 대한 그 욕구가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베트남 분들이 그 가계 교육비 지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현재까지는 선순환의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는 좀 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프만 봐도 다 네. 지표가 되게 성장하는 듯한 그림이네요. 예, 뭐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럽죠. 대한민국은 지금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 경제 성장을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 경제는 한 6에서 7% 정도 성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뭐 워낙 낮은 네, 그 베이스가 낮은 1인 그러니까 출발점이 낮은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은 빠를 수 있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이지만 또 선별적인 게 또 약간 필요하겠군요. 예, 뭐 선별적인 거 항상 중요하죠. 네, 다음은 네. 지금 타이나 플러스 원 수혜 국가 이렇게 대제목 말씀하시면서 삼성전자 베트남 진출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베트남에서 중요하고 좀 큰 기업이죠. 정말 큰 기업이죠. 예, 삼성전자가 한때 뭐 베트남에서 수출로 봤을 때는 뭐 20에서 25%를 차지할 정도였었고요. 예, 베트남에 이제 그 한국에 본격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준 게 이제 박항서 감독 때문이신 것 같은데 예, 박항서 감독을 갖다가 그 모델로 기용했던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국인 은행 중에서 지금 현재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탄탄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치민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곳곳에 신한은행 점포들이 보여요. 그렇습니까? 예, 한편으로도 상당히 뿌듯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하노이 같은 경우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으로 봤을 경우에는 신한은행이 또 그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 높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뭐 삼성전자와 그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에 있는 유수의 그 금융사들이 또 베트남의 성장성을 보고 진출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그 기업들이 또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나가서 많은 한국 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고요.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한국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관광하면 요새 경기도 다낭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경기도 다낭시. 다낭은 아직 저는 못 가봤네요. 네,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베트남 약간 돌아다니시면서 약간 한국 기업들도 계속 가끔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목격하셨겠어요? 네, 뭐 직접 보고 그다음에 하노이도 한 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그 현지에 있는 그 한국계 기업들 분들 만나가지고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혹은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비단 한국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애플,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팍스콘이니, 페가트론, 그다음에 럭셔스 같이 이제 애플의 중요한 협력 업체들이 이미 지금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에서 많은 젊은 소비자 중산층들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베트남에서 젊은 층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 아이폰이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좋아하고요. 뭐 저희가 이제 소비재를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인공지능 하게 되면 한국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 엔비디아도 이런 그 베트남의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AI 의료 영상 기업인 빈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좀 발표해서 시장을 깜짝 놀랐겠습니다. 저도 저런 기업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보시면 사진 지금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의료 영상을 갖다 판독할 수 있는 AI 기업입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병원들도 저러한 그 솔루션을 갖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알게 모르게 많은 한국 기업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현재 베트남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목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신발 공장을 가봤거든요. 네.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에 있는 신발 공장을 가봤는데 정말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그 밑창하고 위에서 그 신발을 갖다가 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하고 의류가 주력 산업이었는데 요새 보게 되면 전자 제품이나 부품으로 완전히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갖다 저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의료회사 방문했을 경우에도 안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기계화가 되고 있고 기계들도 뭐 그냥 중국에서 조립한 게 아니라 독일산을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점 등에서 생각보다 인상이 깊었습니다. 정말 좀 약간 더러운 공장 이미지를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현대화돼서 저도 깜짝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경제는 과거의 그 오래된 올드 이코노미로부터 시작해서 뉴 이코노미로 진화하고 있다라고는 점을 저희는 이번에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지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또 베트남 대표님이 자주 말씀하신 게 이제 베트남이 또 지금 꽤 굉장히 투자 기회로서 좋은 나라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 좀 자세히 한번 말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 베트남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셔가지고 저거 좋은 멘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위기 속에서 또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증시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의 그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을 거쳐가면서 그 베트남 정치권이 그 리더십이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실제적으로 2024년 7월에는 서 기장이 서거하셨고 리더가 없어졌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리더십에는 큰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용등급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그다음 지금 앞서 살펴봤지만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료에는 없지만 베트남 재정 건전성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GDP 대비해서 공공부채가 40% 미만에서 잘 통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표에서 보시면 2022년을 거쳐가면서 이제 2021년 이후 2022년에 그 무디스와 S&P에서 베트남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시적 환경이 안정되고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베트남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갖다 상향 조정했고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2025년에 베트남이 또 투자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상향 조정된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만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뭐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에는 그 부동산 제도 개편도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제도가 2023년을 거쳐 24년까지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영향은 그 외국 투자 기업들과 국내 투자 기업들 간의 그 어떤 차별성을 갖다가 많이 완화시켜줬고 제도의 투명성을 개선해줬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갖다 공급해 주는 거죠. 프로젝트가 과거에는 만약에 단절이 부동산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게 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 가지 제도를 거쳐가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양도하고 매각할 수 있고 토지 사용권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한 번에 다 냈어야 되는데 돈을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많를 공급해 준 거죠. 그렇게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갖다 좁혀주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 유치의 가능성을 많이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 회복,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데 많이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다시 말해보게 되면 외국인들 투자 자금이 베트남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FDI가 중요한데 FDI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부동산 쪽 센티먼트가 생각보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제도를 아주 짧게 다뤘는데요. 이거 가지고 1시간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니까 베트남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파트인데 조금 여기서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부동산 제도 개편이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조금 총평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권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좀 불편했었던 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결제일이었어요. 어떤 게 불편? 외국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 전날 저희가 돈을 미리 보내놔야 됩니다. 불편하거든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당장 사고 싶은데 오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일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완전 뭐 사실로 보게 되면 불리한 거죠. 근데 그런 결제를 단축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접근성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시장은 증시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프론티어 마켓에 속합니다. MSCI에서는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이머징 마켓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돈이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인덱스 대비해서는 작은 돈들이 프론티어 마켓을 추종하거든요. 근데 이머징 마켓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베트남에 투자해야 되는 자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에 편입되기 위해서 상장 기업의 유동성 문제든지 외국인 투자 한도의 그 제한 같은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직적으로 평균선 대비해서 평균이 지금 포드 PE 뭐 전문가들이 쓰는 건데요. 13배 정도 그 이익의 13배 정도 적용을 받는다라고 조금 뭐 저희 용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현재 한 11배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평균 대비해서도 아직 낮은 수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익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 트럼프 이익에 대한 우려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좀 뭐 부진했었던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었던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만 향후에 좋아지는 점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의
그 지금 베트남을 갖다가 봐야 되는 저희의 그 투자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뭐 미국이나 좀 인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예. PER이 높다고 미국이나 인도는 좀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비싼 에르메스 백인데 생각보다 비싼 그렇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적인 백인데 가격이 싼 그런 증시에 해당되는 게 베트남, 한국 그리고 중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베트남만 얘기하니까 베트남만 좀 집중해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5가지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네, 왜 베트남이 왜 약간 기회인지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다음 거는 또 어떤 거를